안녕하세요. 2021 한국물리학회 가을 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손승우입니다. 아태이론물리센터에서는 매년 10권의 과학도서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권을 선정해서 매 학술대회 때 저자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과학을 저술하신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김범준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관계과학 속의 내용과 그리고 그 책을 저술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 어떤 저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입니다. 정도로 작은 그런 입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걸 기술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고전역학 혹은 일반역학 그리고 양자역학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그 역학을 적용하는 대상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기준인 거죠. 근데 통계물리학은 그 크냐 작냐가 아니라 많냐 적냐가 기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상에서도 통계라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들은 대개는 굉장히 입자가 많거나 데이터의 양이 많거나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통계물리학은 물리학과의 학부생이면 누구나 배우는 전통적인 과목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통계물리학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는 바로 상호작용하는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있을 때 전체가 어떤 거시적이고 통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통계물리학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물리학에 보면 굉장히 여러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체물리학, 입자물리학,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물리학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리학의 전공 분야가 있는데요. 그 천체물리학은 당연히 천체를 연구하는 물리학이고요. 반도체 물리학은 반도체를 연구하겠죠. 근데 통계물리학은 그런 면에서 물리학의 다른 전공 분야에 비하면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통계물리학자들은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통계물리학자들은 통계를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리학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러면 금방 짐작해 보실 수 있는 게요. 통계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무엇이라도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러면 통계물리학자들은 재밌어합니다. 그 아래에 보고 계시는 이 신문 스크랩 사진은 제가 근무하는 대학의 성대신문이라는 대학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성대신문은 대학에 있는 신문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학생 기자분들인데요. 한 학생 기자분이 저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제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통계물리학, 티끌 모아 태산을 이해하다. 이 문장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학생 기자분이 만들어주신 문장인데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통계물리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아주 비유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이렇게 멋진 문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통계물리학자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티끌이 아니라 태산입니다. 즉 커다란 규모로 이루어지는 어떤 거시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런데 통계물리학자들도 어쩔 수 없는 물리학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능한 한 미시적인 정보로부터 출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통계물리학은 티끌로부터 출발해서 그 많은 티끌들이 어떤 모습의 태산을 만들어내는지 거시적인 규모에서 발생하는 통계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통계물리학자들의 연구의 목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통계물리학이 전공인데요. 통계물리학을 전공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의 이름이 복잡계라는 연구 분야입니다. 복잡계는 제가 복잡계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몇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먼저 수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다른 구성 요소들과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복잡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통계물리학자들이 복잡계를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복잡계는 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성을 전체가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창발 현상 혹은 떠오름 현상 그리고 영어로는 emergence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부분이 갖지 못한 특성을 전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은 우리가 만져보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얼음의 딱딱함이라는 얼음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특성은 얼음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 하나에선 우리가 딱딱함이라는 속성을 현미경으로 볼 수는 없죠. 또 마찬가지로 저는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원자 하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시적인 특성을 현미경으로 원자 하나에서 찾을 수는 없겠죠. 저는 살아있는데 원자 하나를 현미경으로 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살아있음이라는 특성을 볼 수는 없는 것. 바로 그런 것이 복잡계 연구자들이 말하는 창발 현상 혹은 떠오름 현상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설명한다면 함께하면 달라진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것들이 함께 모이면 전체는 달라진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함께하면 왜 달라질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문구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에 소개된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영어로 one and one make two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one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and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two가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to는 전체라고 여러분이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장에서 one은 전체인 to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one만 알아서는 and를 모르면 to도 모른다라는 게 어떤 뜻으로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냐면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 그것만으로는 전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구성 요소인 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구성 요소인 원이 다른 구성 요소인 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문장에선 바로 and의 의미겠죠. 그 and가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하면 달라지는 이유는 저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혹은 연결 혹은 소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당연히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이 복잡계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특성인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함께하면 달라지는 예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내용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놀랍게도 1 더하기 1이 2보다 큰 혹은 작은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도시가 있다라고 상상하시고요. 첫 번째 도시가 두 번째 도시보다 인구가 2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구가 2배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의 양을 우리가 만약에 측정한다면 인구가 절반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의 2배가 되겠지라고 다들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인구가 2배니까 당연히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2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걸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결과가 무척 흥미로워요. 인구가 2배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측정하면 그 값이 2배가 아니라 2.2배가 됩니다. 즉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거죠. 비슷한 것이 특허의 양이에요. 한 도시에서 출원되는 특허의 양도 인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인구가 2배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출원하는 특허의 양은 2배가 아니라 이것도 2.2배로 늘어납니다. 인구가 큰 도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살고 부유하고요. 그리고 또 더 창의적이 되는 거죠. 특허도 더 많이 냅니다. 한편 도시에서 측정하는 어떤 양들은 2배보다 조금만 늘어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같은 양이에요. 도시를 운영하려면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뭐 하수도도 필요할 거고 주차장도 필요할 거고 그런 도시의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인프라의 양을 측정하면 이 양은 놀랍게도 인구가 2배인 도시에서 1.8배만 늘어납니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제가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는 논문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아마 그 고등학교 때 그 로그 함수를 배운 분들이라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로그 함수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세로축의 양과 가로축의 양을 둘 모두 다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점들이 모두 직선을 따라 놓여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세로축에 있는 양이 가로축에 있는 양의 몇 승, A승 같은 그런 걸로 의존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자를 대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1이다. 그러면 1 더하기 1이 정확히 2가 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제가 기울기를 재봤거든요. 기울기가 1보다 조금 큽니다. 1.15입니다. 그 의미는 이 그래프에 표현된 양들이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보다 조금 더 빨리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이 그래프를 유심히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붉은색 이 심볼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범죄의 숫자입니다. 인구가 2배가 되면 범죄의 숫자는 인구 수보다 더 빨리 늘어납니다. 범죄의 숫자도 2.2배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그래프를 재밌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이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당연히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과학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신념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이해해야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입장인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건 뭐 논문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잠깐 해본 생각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두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에 있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특허를 낼 때 혼자 독방에 갇혀서 면벽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콜똘히 생각하다가 빙고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특허를 낸다. 라는 그런 상상의 도시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유형의 도시에서는 특허가 출원되는 그 숫자가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당 뭐 10만 명이 면벽수도 하면 특허 하나 낸다. 그러면 인구가 20만이면 2건일 거고 30만이면 3건이겠죠. 그래서 면벽수도 특허 내는 세상에선 특허의 숫자가 인구에 비례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도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상상의 유형의 도시에선 먼저 사람들이 만나서 특허를 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이런 단순 무식한 그 물리학자들은 모형을 간단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유형에서 출원되는 특허의 숫자는 아마도 N명의 사람들이 둘씩 만나는 가지수에 관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거 조합이라고 하죠. N 컴비네이션 E. 계산해 보면 N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도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특허 내나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특허 내세요? 안 내죠. 또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둘이 만났는데 둘이 원래부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특허를 내지 못하겠죠. 그럼 N의 제곱이라고 제가 추정한 두 번째 유형의 도시의 특허의 숫자가 아무래도 너무 심하게 카운트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두 번째 유형, N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둘씩 만나서 특허 낸다라고 제가 가정한 그 문제에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도시 사람들이 다 친구예요. N명이 다른 사람과 만날 가지수가 N제곱이 되려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어쨌든 어디 살든 뭐 직업이 뭐든 뭐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만난다라고 가정해야 n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만난다고 특허내지 못한다. 그리고 만나는 가지수가 서울이 뭐 인구가 뭐 900만이다, 800만이다, 뭐 그러면 800만이 다 친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특허의 숫자는 현실에서 이 두 유형 도시의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면벽수도로 특허내는 세상도 현실에 없고요. 사람들 모두 다 친구고 만날 때마다 특허내는 것도 그 세상에는 없죠. 그러면 도시에서 출원되는 특허의 숫자를 n의 a승이라고 놓는다면 A가 1인 상황이 면벽수도 특허 세상이고요. A가 2인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친구고 만날 때마다 특허내는 세상이죠. 그렇다면 현실에선 특허의 숫자를 인구의 A승에 비례한다라고 놓으면 A 값은 아마도 1과 2 사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앞에서 보여드린 논문에 있는 그래프에선 A 값이 정말로 1.15입니다. 1과 2 사이인 거죠. 지금 요 생각은 그냥 제가 간단히 해본 건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제 앞에 계신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말 좀 되는 것 같나요? 너무 간단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그 논문이 바로 뭐냐면 포르투갈에서 여러 도시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가 조사를 한 걸 담은 논문인데요. 이 연구자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도시가 인구가 다른 도시가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N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전화통화의 상대방으로 몇 명과 통화를 하는지를 익명의 전화통화 데이터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게 N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통화 상대방의 숫자가 N의 베타승이라고 표현하면 이 베타라는 파라미터의 값이 1.12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정말이라는 겁니다.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과 만납니다. 이 생각을 해보시면 특허의 숫자에 해당하는 지수의 값이 1.15였죠. A가. 그리고 전화통화 상대방의 숫자를 기술하는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이 지수값은 베타가 1.12라서 둘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더 많은 도시에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과 만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다 보면 특허도 인구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제가 했던 연구는 아니고 다른 연구도 소개해 드렸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지 그런 내용을 약간의 맛배기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함께하면 달라지는 이유가 사람들 사이의 연결 혹은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계물리학 그리고 복잡계라는 분야가 다름 아닌 관계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의 제목이 관계과학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말씀은 이제 좀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제 책에서 제가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말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제 책에서 제가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문장에 담고 싶었던 의미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말로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함께 많은 것들이 모이면 전체가 새롭고 달라진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는 의미로도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제 주변의 과학자들이 익숙한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판단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익숙해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의미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난번에 우리 촛불혁명 때 사진이죠.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세상을 바꿨잖아요. 이런 것도 함께하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이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제가 고른 건데요. 고르고 나서 보니까 제 책에 담겨 있는 개념 중에 솔직히 제일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 그러면 제 책은 모두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시작하려니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요. 이거를 통계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저절로 다가서는 임계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elf-organized criticality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와 같은 통계 물리학자들은 영어 약자로 SOC라고 적으면 다 이 얘기로 기억하거든요. Self-Organized Criticality. 근데 분야에 따라 진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회 간접 자본도 SOC라고 부르고요. 또 뭐가 있죠? 그 실리콘 온 칩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분야마다 SOC라는 영어 약자를 보고 떠올리는 개념이 다 달라요. 그것도 좀 재밌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몸담고 있는 통계 물리학에서 SOC는 무조건 Self-Organized Criticality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절로 다가서는 임계성이라고 제가 번역해 봤는데요. 그게 어떤 뜻인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익숙하죠. 그 얼음에 우리가 그 열을 외부에서 가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요. 그 다음엔 물은 100도에서 끓어서 수증기로 바뀝니다. 얼음이 물로 되는 것, 물이 수증기로 되는 것. 이 두 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걸 과학자들은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곳이 얼음이 물이 되는 것,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익숙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기압이라는 압력 조건에서는 0도와 100도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임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그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현상 중에 자성체가 언제 자성을 잃어버리는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성체가 그 자석이었다가 온도를 굉장히 올리면 자석이 이제 자성을 잃어버리는 그 상전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물질에 따라 온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온도에 딱 맞춰놔야 이 자석이 자성을 잃어버리고요. 물도 100도에 딱 맞춰놔야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죠. 여기서 제가 딱이라고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왜 강조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얘기가 이제 그 자성체가 어떻게 해서 그 자성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오른쪽 그림은 이 막대자석 안에는 많은 원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원자 하나하나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낮으면 이 전체 이 작은 원자 자석들은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싶어 해요. 이 상태가 되면 막대자석 전체가 커다란 자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엔트로피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 막대자석 안에 있는 작은 원자 자석들이 다 아무 방향이나 뒤죽박죽 가리킵니다. 그러면 전체로선 자성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 원자 자석들이 뒤죽박죽 원자 자석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임계 현상이기도 하고요. 상전이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막대 자석의 경우에는 이게 딱 한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자성체의 임계 현상이 아닌 또 다른 임계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SOC, Self Organized Criticality 혹은 저절로 다가서는 임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줄여서 SOC라고 아마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SOC 현상이 보고된 아주 간단한 모형이 있거든요. 이 모형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이 주먹에 모래를 잔뜩 들고 있어요. 모래알을. 그 다음에 탁자에다가 모래알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똑같은 위치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모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조금 지나면 작은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다가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언덕이 점점 가파라지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모래 언덕의 경사가 어떤 값보다 더 급해지면 모래 언덕이 다시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모래알을 계속 떨어뜨리면 모래 언덕이 다시 가파라지고요. 더 가파라지면 무너지고 덜 가파라지면 올라가고. 이게 언뜻 생각하면 아이들 장난 같은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모래알을 하나씩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 언덕이 어떤 특정한 각도가 있어서 그 각도보다 가파르면 무너지고 덜 가파르면 올라가고 이 특정한 각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갑니다.
우리는 그냥 모래알만 떨어뜨리는데 이런 것이 바로 저절로 다가서는 임계성이라고 제가 부르는 현상이죠. 앞에서 제가 물은 100도에 딱 맞춰놔야 끓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모래알 떨어뜨리는 사람이 경사도가 몇 도가 임계값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래알만 계속 떨어뜨리면 이 시스템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특정한 경사값을 향해 계속 다가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 SOC라는 용어에서 제가 저절로 다가서는 이라고 말씀드린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래더미 게임으로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산불이 퍼지는 겁니다. 산불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텅 빈 들판이에요. 그런데 가끔 멀리서 이 나무에 씨앗이 날아와서 싹이 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무가 울창해지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끔은 번개가 쳐서 불이 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밀도가 굉장히 커서 나무들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어요. 그 상황에 번개가 쳐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홀라당 다 타겠죠. 그래서 나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씨앗이 날아와서 또 나무가 싹이 트면 점점 나무의 밀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나무의 밀도가 너무 늘어나면 벼락 맞고 또 홀랑닥다고요. 나무의 밀도가 그 특정한 값보다 더 낮으면 그러면 벼락으로 불이 붙어도 퍼지지를 못하고 일부만 태우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의 밀도가 작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의 밀도가 커지고 나무의 밀도가 너무 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나무의 밀도가 줄어듭니다. 앞에서 모래더미 실험과 굉장히 비슷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산불 모형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절로 다가서는 임계성이라는 재미있는 특성을 이것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연 현상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생략하고 넘어갔었네요. 이 자성체, 아까 막대 자석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막대 자석이 정확히 임계점, 자석이 자석이었다가 자성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특정 온도에 있으면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관찰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상황, 임계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그 자석을 가까이서 보고 있는 건지 멀리서 보고 있는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캡처한 것은 제 동료 교수이기도 하신 서울시립대 노재동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스냅샷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왼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겁니다. 근데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임계 현상, 임계점에 있는 시스템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는 건지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 걸 통계 물리학자들은 척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보고 있는 게 가로 세로 100m인지 가로 세로 1km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가 그 시스템을 특징 짓는 어떤 거리에 특정한 스케일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임계점에서는 거리의 스케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모래더미 게임 그리고 산불 모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들은 정확히 온도를 딱 100도에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가만히 둬도 저절로 어떤 임계 상태로 가는데요. 이 문제들에서도 임계 상태에 막상 도달하고 나면 이 문제들도 척도가 없습니다. 척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임계 상태에 있는 산불 모형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들이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여기서 초록색이 나무가 있는 데고요. 그리고 갈색 같은 곳이 나무가 없는 곳이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곳이 산불이 번진 규모입니다. 똑같은 임계 상태에 있을 때 산불이 어떨 때는 왼쪽 사진처럼 산불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산불의 규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즉 임계 상태에 있는 산불 모형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규모는 작냐 크냐를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는 스케일이 없고요. 작은 규모의 산불부터 엄청난 규모의 산불까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임계 상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그 척도가 없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엄밀히 정의되는 내용인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수식이 나와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이건 생략하고요. 어쨌든 기억하실 게 척도가 없다라는 게 그냥 과학자들이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척도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수학적으로 엄밀히 정의된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척도가 없는 함수가 과연 어떤 걸까 하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 수식에서 여러분이 보실 게 맨 아래 줄만 보시면 돼요. y가 x의 c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런 꼴로 적히는 함수들은 척도가 없다라는 걸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페이지를 유심히 보시면 그 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멱함수라고 부르잖아요. x의 몇 승. 멱함수 꼴로 표현되는 모든 함수는 척도가 없습니다. 자, 척도가 없다라는 것이 보다 더 여러분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확률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왼쪽은 우리나라 실제 남성들의 키의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남성 키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특정 연령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들 뭔지 아시겠죠? 예, 그 징병 신체 검사 때 특정 연령대의 남성들이 키를 다 재잖아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키가 공개된 건 아니고요. 그 통계 데이터를 모아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제가. 그럼 정말 깨끗한 종 모양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남성 키의 평균값이 170 몇 정도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당연히 척도 없는 함수인 그 x의 몇 승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평균 키의 2배인 사람 있나요? 평균 키가 170 몇이거든요. 2배면 3m 50 정도입니다. 여러분 3m 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잖아요.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척도가 있는 왼쪽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통계 데이터의 경우에는 평균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사람 현실에서 사람들의 소득의 확률 분포입니다. 소득의 확률 분포는 대표적으로 척도가 없는 확률 분포를 가져요. 이거는 x의 몇 승으로 표현되는 거죠. 척도가 없는 이런 확률 분포의 경우에는 평균값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척도가 있으면 평균값에서 그리 사람들이 많이 다를 수 없다고 기억하셔도 되고요. 척도가 없는 확률 분포의 경우엔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더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라고 기억하셔도 되죠. 앞에서 제가 지진이 아니라 산불이었죠. 산불이 척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 참. 이 척도가 없는 이런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꼬리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꼬리가 긴 확률 분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왼쪽처럼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평균값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급격히 확률값이 줄어들죠. 이거는 꼬리가 굉장히 짧은 확률 분포죠. 그래서 꼬리 짧은 강아지 모양, 오른쪽은 꼬리가 아주 긴 공룡. 예,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수식이 막 난무하네요. 예. 요 얘기는 제 책에 안 넣었어요. 그 수식이 들어가면 책 판매량과 책에 존재하는 수식의 밀도 사이에는 엄청나게 강한 그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척도가 있는 분포일까요? 없는 분포일까요? 척도가 있는 분포일 겁니다. 조금만 늘어나도 책의 판매량이 급감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확률 분포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에서 정말로 산불의 확률 분포를 제가 한 논문에서 찾았어요. 근데 정말로 산불의 경우에는 현실에서의 산불입니다. 앞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간단한 그런 산불 모형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산불도 꼬리가 긴 멱함수 꼴에 척도 없는 확률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값이 1.2입니다. 산불의 규모의 마이너스 1.2승에 비례하는 확률값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불의 규모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산불로부터 그 규모의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인 산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멱함수 꼴의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양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대비하기가 힘든 그런 재난들입니다. 만약에 평균값과 그리고 표준 편차가 딱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거든요. 산불의 규모가 평균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 내년 산불 대비를 위해서 보상, 그 산불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보상할 액수를 올해 예산으로 얼마를 잡아야지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멱함수 꼴을 갖고 있는 확률 분포인 이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내년 산불 피해 받은 분들을 위한 보상액으로 10억을 적립해야 될까? 100억을 적립해야 될까? 1000억을 적립해야 될까? 1조 원을 적립해야 될까?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큰 규모의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긴 하죠. 그런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무시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산불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주가 폭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지구가 긴 역사에서 여러 번 멸종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멱함수꼴에 척도가 없는 그런 확률 분포로 기술되고요. 그런 변화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규모를. 그리고 이 멱함수꼴의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산불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불은 앞에서 똑같은 나무들의 분포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벼락이 어디에 쳤는지에 따라 산불의 규모가 얼마든지 작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불 모형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과연 우리가 너 때문이야 라고 어떤 나무 한 그루를 지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격변 혹은 이렇게 재난의 규모가 멱함수꼴의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사건들의 특징은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산불에서 어떤 특정 나무나 아니면 특정 시기에 그 땅에 꽂힌 벼락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한 나무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가 옆 나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옆 나무는 또 다른 나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 나무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패턴이 결정하는 거지, 특정한 한 어떤 나무 하나를 우리가 지목해서 요 나무만 베서 없었다면 산불 규모가 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사회적인 격변,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그런 것들도 특정한 한 요인을 우리가 지목해서 이 사건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조금 해볼 텐데요. 이거는 제 그 페이스북 친구분께 부탁드려서 그분 사진을 얻은 건데요. 멀리서 본 멋진 그 눈 덮인 산 모습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누가 여기서 높은 봉우리가 어디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서 똑같은 사진을 갖고 높은 봉우리가 10개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5개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죠. 각자 높은 봉우리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산봉우리를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산봉우리처럼 보이시죠? 여기서 이게 주식시장 데이터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대폭락이 몇 번 있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폭락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이 똑같은 그래프에서 어떤 사람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커다란 주가 폭락이 10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가장 깊은 골짜기 하나만 보면서 한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몇 번의 폭락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 좀 눈치채셨죠?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도 마찬가지로 멱함수꼴에 척도 없는 확률 분포로 기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 왜 폭락했는지 어떤 특정한 요인 하나를 우리가 딱 집어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재밌게 본 데이터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데이터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해양 생물이 멸종했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몇 번의 대멸종을 보시나요? 이게 사실 지질학 그리고 진화를 연구하는 분들하고 좀 제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지질의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5번이 어느 건지 이 그래프 갖고 찾을 수 있나요? 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아봤어요. 이렇게 5번이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준이 뭘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멸종도 작은 규모의 멸종부터 큰 규모의 멸종까지가 있습니다. 이 멸종의 규모의 확률 분포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시겠죠? 그것도 굉장히 넓은 그 확률 분포를 갖는 몇 함수꼴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공룡이 멸종한 거는 그 소행성인가요? 그 유카탄 반도에 충돌해서 멸종한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 멸종 말고 다른 모든 멸종도 무언가 효과가 뭐가 있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원인은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산불 모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형상에서의 산불이 엄청나게 큰 규모가 일어났다. 그럼 항상 우리는 그거를 큰 규모로 확대시킨 나무를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나무를 베어서 없앴다면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까? 그거는 잘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멱함수꼴을 갖고 있는 이런 커다란 격변의 경우에는 그 격변을 만들어내는 대규모의 격변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한 종 혹은 한 나무 때문이 아니라 종과 다른 종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체 생태계의 구조가 멸종의 규모를 결정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이벤트 하나가 이런 멸종의 규모를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진화를 연구하시는 분,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과 저와 같은 통계물리학자들이 아마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관점은 저는 항상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유카탄 반도의 행성이 그 소행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다는 게 제 입장인 거죠. 뭐 여러분이 동의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다른 관점으로 이런 똑같은 자연현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앞에서 제가 뭐 산불, 뭐 지진,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거는 일단 받아들여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이런 모든 사건들은 이 격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미래를 예측한다. 혹은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가 다음 주 금요일에 얼마가 될까를 예측하고 싶다. 그런 문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저 같은 물리학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관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오르는 주가는 내일도 오를 확률이 크겠죠. 관성이 있다면. 근데 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현실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게 과학자들이 자기상관함수라고 불리는 함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그런데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측정하면 산불 모형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지진 그리고 주식시장 관성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누가 찾았다고 생각해보면 관성이 있다라는 걸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누가 막 분석했더니 주가에 관성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그걸 찾은 사람은 돈 벌죠. 그렇죠? 계속 올랐으면 내일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사서 내일 팔겠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겠죠. 그러면 원래는 내일 올라야 될 주식이 오늘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관성이 있는 주식시장은 사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성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 지진에 대해서도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많은 지진 연구자들이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요 얘기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주식 투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중에 제가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골든 크로스 뭐 그런 게 있어요. 며칠 이동 평균선이
며칠 이동 평균선을 뭐 아래에서 위로 통과할 때는 주식을 사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이동 평균선을 구한다고 해서 당연히 없던 관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당연히 관성이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왜? 20일 평균 냈으니까. 너무 자명한 거라서 이동 평균선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은 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예, 오늘 좀 약간 여러분께 그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좀 실망의 소식을 좀 전해드린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예측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기성은 어떨까요? 과연 지진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날까? 혹은 주가의 폭락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까? 이것도 당연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학과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다 배운 얘기일 거예요. 바로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수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보면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래프가 위에 걸 보면 명확히 특정한 주기가 있잖아요. 이 주기를 갖고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결과를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쪽에 명확히 픽이 딱 두 개가 있죠. 그래서 0이 아닌 위치에 뾰족한 그 날카로운 산봉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 특정한 어떤 주기를 명확히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모형, 우리나라 지진,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서 특정 주기가 있는지 볼 수 있죠. 언뜻 보면 뾰족한 거 있죠. 근데 그 뾰족한 곳이 0입니다. 0. 어떤 유한한 주기에서 픽이 있는 것이 아니라 0에서 픽이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주기가 없습니다. 산불 주기 없고요. 우리나라 지진 데이터 주기가 없죠. 그래서 뭐 지진이 몇 년 마다 규칙적으로 온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요 얘기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림 감상하고 가시죠. 예. 이게 제 사진과 송중기 사진을 합성한 건데요. 제 얼굴 사진은 가까이서 본 모습에 해당하는 정보만 담고요. 송중기 사진은 멀리서 본 모습에 해당하는 정보만 담아서 두 사진을 합성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큰 사진을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 제 얼굴이 보이고요. 멀리서 보면 송중기가 보이죠. 저도 가까이서 보면 송중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요걸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이게 이걸 그 교실 강의실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보면 수업 후 선물 있습니다로 보입니다. 근데 점점 가까이 오면 수업 후 숙제 있습니다로 바뀌죠. 이것도 똑같아요. 선물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정보는 멀리서 본 정보만 두고요. 숙제라는 정보는 가까이서 본 그런 내용만 담는 거죠. 예. 자, 지진은 그래서 사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그 합의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건 제가 직접 계산해본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지진의 규모가 예를 들어 뭐 규모가 5 이상인 지진은 몇 번 있었고 4 이상인 지진은 몇 번 있었고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래프를 얻습니다. 지진의 규모 M은 이게 에너지의 로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M은 사실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가로축도 로그 스케일, 세로축도 로그 스케일. 그런데 직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척도가 없는 멱함수꼴의 확률 분포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야기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규모가 5 이상 지진은 규모가 4 이상인 지진의 빈도의 20%의 빈도로 발생합니다. 4 이상인 지진은 3 이상인 지진의 빈도의 20%로 일어나고요. 규칙성이 있죠. 여기서 5, 4, 3, 4, 3, 2 하나씩 줄어드는데 맨 오른쪽에 20%는 똑같이 유지되죠. 이게 바로 멱함수꼴의 확률 분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잘 이용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규모가 6.5 이상인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을까라고 보면 평균 120년에 한 번꼴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규모가 8 이상인 지진은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지진 데이터로 추정하건대
2000년에 한 번꼴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제 책에도 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시면서 120년에 한 번꼴이라고 했더니 1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걸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진은 주기가 없습니다. 120년에 한 번 꼴이라는 게 120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 일어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봤더니 규모가 6.5 이상인 지진의 빈도가 120년에 한 번 정도다라는 정도뿐입니다. 근데 저는 지진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런 분석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그 건물을 져요. 근데 그 건물을 생각해 보니까 한 100년은 쓸 것 같아요. 그런 그 건물에 규모 8 이상인 지진에 버티는 내진 설계를 하는 건 낭비인 거죠. 그죠? 그 건물은 6.5 정도의 지진에만 버티도록 설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 설계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보다 더 정교하게 얘기하려면 이런 지진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 확률 분포 같은 것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 강연은 이제 이쯤에서 마지막 페이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문제는 함께하면 달라지는 문제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글쎄요, 뭐 저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더 그 데이터에 기반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도 앞으로 조금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주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주식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진, 그리고 뭐 기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아마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지금 본 강연장을 정리하고 네 분의 패널을 모셔서 함께 패널 토의를 하면서 김범준 교수님께 더 그 뒷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5분 휴식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나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APCTP에서 준비한 특별 강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함께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을 한번 각자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제 왼쪽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황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위성을 만들고요. 아태이론물리센터의 과학문화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 다들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아주 전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누리호에 올라가는 인공위성을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저술가 하리하라 이은희라고 합니다.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과학 글을 쓰고 있고요. 역시 APCTP 과학문화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게 보통 이런 책들인데요. 요즘에 자꾸 교수님들이 저같이 글 쓰는 사람들 자리를 자꾸 위협하셔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 윤아연 연구사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관에서 과학으로 전시도 만들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토크쇼 같은 행사들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강연을 아태이론 물리센터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강연 잘 들었고 오늘 2부 토론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포함해서 4명의 패널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태이론물리센터 네이버 TV 혹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을 대신 읽어서 김범준 교수님께 질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준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러 번 들었고 같이 연구도 하는 분야가 겹쳐서요. 사실은 들을 때마다 근데 굉장히 저런 아이디어들이 시청자들한테 혹은 청자들한테 전달할 때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귀에 쏙쏙 들리는 게 요즘 다들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 얘기가 아마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고 막 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주택 가격이 폭락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뭐 우리 외환 위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강연을 들을 때는 그런 이유는 사실 찾으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속담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먼저 배가 떨어진 거를 봐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럼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마귀를 못 찾으면 누군가는 참새를 찾겠죠. 그러면 이제 참새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막상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원인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요즘 상황을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주식 폭락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또 못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그게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식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분석하는 방법 중에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서 차트를 가지고 그 숫자와 그래프 이렇게 수식을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맞추는데 오늘 교수님 강연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나 저는 잘못된 인과관계에 믿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뭐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거 의미 없다. 그리고 뭐 기영이 그림 그리고서 이렇게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다 틀렸다는 거 과학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디서 본 글에서는 과학과 종교의 역할은 과학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을 하는 것이고 종교의 역할은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학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법칙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과학의 특성인데요. 그 교수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예측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산불이든 뭐 지진이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리학자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대비 수준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은희 선생님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참 기쁜데요. 저는 과학이 하는 예측이 사실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그게 그 지금부터 발사 시점부터 몇 초 뒤에 어디 있을까 그런 건 아주 정교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문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일종의 동력학적인 예측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예측이 아닌 예측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다른 유형의 예측이 가치가 없다고는 또 할 수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저는 통계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가끔 하는 실험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제가 손들라고 부탁을 하면 한 몇 명이 손들 겁니다. 먼저 예측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여러 번 해봤어요. 뭐 최씨성 가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 혈액형이 AB형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AB형의 비율이 10%거든요. 그럼 청중이 만약에 100명이 앉아 계시면 10명 정도 손들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손을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달라고 부탁드리면 거의 정말 그 정도가 들어요. 근데 그건 통계적인 예측인 거죠. 시간에 대한 예측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에서의 예측은 인공위성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사한 인공위성이 그 뒤로 뭐 78초 후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예측이라기보다는 통계적인 예측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가를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동력학적인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어떤 특정 주식의 특정 미래 시점에 주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통계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제법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보통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변동이 하루에 1% 정도거든요. 그럼 그게 1년이 지나면 그 주가가 오늘부터 위로는 어느 정도, 아래로는 어느 정도, 어느 폭 안에 머물 거다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어디 강연할 때 그 표현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prediction of unpredictability라는 얘기를 잠깐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의 예측은 얼마나 예측을 못하게 될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가의 변동 폭이 1년에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예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서 제 강연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특정 규모의 지진이 지금까지 몇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정확히, 동력학적으로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력학적인 예측, 통계적인 예측, 그리고 예측과 대비 그런 것들은 그 차이를 조금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시청자 중에서 항성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요. 질문을 하셨는데 주식에도 마치 관성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도 같은데 주식에 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주식의 관성을 측정할 때 먼저 그걸 정말 측정하고 싶으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장기적으로는 주가 지수는 끊임없이 오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가도 평균 주가는 오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아래가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기준점을 바꿔서 보시면 그 관성이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막 채널에 들어오신 분은 네. 이 방송 지금 막 채널에 들어오신 분은 이 방송이 지금 주식 물리학회 방송인지 주식 방송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주식도 물리학이군요라고 지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제가 있는 분야에서 90년대 후반쯤에 출판된 논문에서 주식의 일종의 관성이 시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측정한 게 있거든요. 네. 그때가 4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4분에 한 번씩 사고 팔면 돈 보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저도 궁금하긴 해요. 최근에는 이렇게 아주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정말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지금 4분보다도 짧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요즘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계산해보면 어쨌든 하루보다는 엄청 짧습니다. 네. 관정이 유지되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뭐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해서요. 그 교수님도 혹시 주식 투자 하시나요? 저는 주식 투자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물리학자의 비법, 주식 투자 비법? 굉장히 교수님의 많이 투자 버셨을 것 전략은요? 같은데. 다음에 주식으로 책을 써야겠어요. 네.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 예. 이런 주식 이런 저희 실생활적인 예. 문제를 이렇게 물리학자, 수학의 눈으로 풀어준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항상 동떨어진 학문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네. 그 주식 투자를 저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장기 투자하신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그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그냥 조금씩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팔면 됩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묻어두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장기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들의 질문 좀 더 받아볼게요. 통계물리학자들이 사회 분야를 연구하시는 게 아주 놀랍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연구를 시작한 시점과 그리고 뭐 선구자라고 하실 만한 분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통계물리학자들의 관심이 뭐라도 많이 모여 있는 커다란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물리학 바깥에도 뭐 사회 현상, 그리고 우리 지금 막 관심 있게 얘기 나누는 주식시장 같은 것도 정확히 그런 문제잖아요. 많은 주체들이 어떤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커다란 시스템 같은 거죠. 그러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통계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역사는 꽤 돼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마크 뷰캐넌의 사회적 원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사회적 원자라는 개념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택하는 어떤 관점 같은 것이 담겨 있는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그 책이 출판된 시점 같은 걸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떠올리면 통계 물리학자들이 사회 현상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제 생각에는 2000년대 초반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 물리학자들이 저와 같은 관점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계 물리학자들이 사회 현상 연구하는 게 통계 물리학 분야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는 아니에요. 굉장히 꽤 많습니다. 손수호 교수님 같은 분도 그런 연구들 하시고요. 제가 알고 선구자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마크 뷰캐넌의 사회적 원자보다 김범준 교수님 연구가 더 먼저 시작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김범준 교수님 강연에서도 보면은 자성을 나타내는 스핀이라고 하는 스케일로 따지면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나노 스케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모래 알갱이를 이야기하실 때는 밀리미터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산불 얘기할 때는 미터, 수백 미터, 킬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지진은 말할 것 없이 수십 킬로미터일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하신 통계학에서의 문턱값, 이런 그리고 임계 현상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런 어떤 규모를 통틀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거리의 스케일보다 이 통계 물리학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시스템에 있는 자유도의 개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거리가 이 모래알의 크기와 산불을 일으키는 나무의 크기의 차이 같은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굉장히 정말로 질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일종의 거의 비슷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장점이 기반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통계 물리학에서 이런 거를 보편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자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특성과 그게 아닌 예를 들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성향 같은 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모형이 있는데요. 그 모형이 수학적으로는 거의 동등하고 따라서 거기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특징은 굉장히 동일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선 보편성, 통계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보편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규모가 다른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 물리학자들의 이런 관점, 이런 연구 방법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말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제가 주가의 자꾸 주식 얘기. 주가의 변동폭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만 특정한 주식이 특정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이고 마이크로스코픽하고 아주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주식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통계 물리학자들이 경제 물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야를 거기에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 거봐요. 돈 못 번다 그랬잖아요. 같은 거죠. 아니,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저는 이제 원래 생물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물리학자들이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물리학은 이렇게 법칙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생물학은 되게 경향성만 예측을 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왠지 사회물리학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오히려 물리학의 그 본류에 있는 그 입자 물리학 그런 분들이랑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 통계 물리학자들은 환원주의라고 하잖아요. 환원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저는 이제 오늘 강연 내용보다는 책을 열심히 읽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로 그 개미나 꿀벌의 사회성 곤충들이 어떻게 하나하나의 능력은 별것 없는데 그들이 모여서 뛰어난 그런 창발성을 가지게 되느냐 그걸 설명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 별볼일 없는 개체들이 모여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창발성이 나오는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그 과학자들이 사회물리학자들, 통계물리학자들이 그 창발성이 나오는 것을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나요?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제가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네. 특정한 시점 혹은 특정한 스케일에서 창발성이 딱 없던 창발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커다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계층 구조처럼 생각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픽처는 그런 계층 구조 자체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연속 스펙트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 개미가 그 놀라운 새로운 창발 현상을 보여주는 특정한 개미 마리수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조금 약간 다른데 빗대 볼게요. 물 있잖아요. 물은 액체 상태이고 얼면 얼음인 고체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리터가 아니고 1리터 정도면 뭐 아보가드로 수 이상의 분자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물 분자 한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의 상태를 액체인지 고체인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주변에 또 주어진 환경하고 그 우리 안에서 이제 그걸 갖다 따져볼 때 그 기준을 갖다가 좀 더 다시 적용해야 돼서 굉장히 큰 수가 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작은 수일 때는 그것을 명확히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혼자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결국 모르겠다. 네,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근데 많이 모이면 분명히 안다. 그 이수빈님이 그 자유도. 의미 네. 있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유도라고 한 거는 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의 개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그 손승우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 분자가 몇 개 있는지라고 하면 그 개수가 자유도라고 봐도 되죠. 물론 그거에다가 뭐 몇 배 정도는 되겠지만 대충 스케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손승우 교수님 얘기에 동의해요. 이게 그 통계물리학의 전통적인 그 이론 체계는 사실은 자유도의 숫자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제가 좀 어렵죠. 도대체 그러면 10,000개면은 큰 건지 100만 개면 많은 건지. 근데 참 제가 얼마 전에 요즘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재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통계물리학에서 작은 수라고 하면 100, 1000, 10,000, 100만 다 작은 수예요. 그럼 큰 수는 뭘까요? 큰 수의 기준은 보통 아보가드로의 숫자예요. 아보가드로의 숫자는 10의 몇 승인데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작은 수예요. 그렇죠? 10의 작은 수 승을 하면은 큰 수고요. 그다음 진짜 큰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10 위에 큰 수가 올라간 거예요. 10의 아보가드로 승만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좀 직관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가 뭐 어떤 우주에 있는 반응을 모든 원자는 그거는 그냥 큰 수죠. 아주 큰 수. 네. 그 아마 모든 원자가 한 곳에 모일 확률. 뭐 그런 거죠. 예. 그것도 그런 거 진짜 큰 수. 진짜 큰 수죠. 통계의 스케일이 다른데요.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뭐라고 연력학적 한계 뭐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큰 수. 그러면은 이어서 패널들 질문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회 현상들을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통계로. 근데 아까 산불, 뭐 지진, 뭐 이렇게 주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현상들을 또 보셨나요? 책에 또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아니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지금 가물가물해서. 예. 그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어떤 사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제가 있는 분야에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구체적인 연구들로 제가 많이 했던 문제들이 사실 이게 저도 제가 좀 연구하는 방법에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평생 해결하고 싶은 중요한 문제를 딱 잡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걸 하다 보니까
그 항상 어떤 분들이 저에게 요즘 어떤 연구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뭐 하지?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이제 아 맞다. 대학원생 중에 이 친구랑 하는 건 이거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하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자면 제 그룹에 지금 현재 대학원생이 지금 5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고 있는 연구 몇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은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우리나라 국어사전 데이터가 있거든요. 국어사전 데이터를 보면 그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제 단어로부터 설명 단어를 향하는 화살표들을 이렇게 그리면 우리나라 국어사전 전체를 일종의 연결망처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처음 우리말을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에게 국어사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배워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어떤 단어들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말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말을 빨리 배우기 위한 중심 어휘들의 집합이 있을까? 그런 예전에 연구를 그 해요. 우선순위 0단어 책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우선순위 한국어를 만들어주시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그룹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지하철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역 사이에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요인이 있는지 뭐 그런 걸 보기도 하고요. 한 친구는 전 세계 각 국가 사이의 무역량을 가지고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을 경제 블록으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 블록의 일종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로 어쩌면 국제 정치의 면에서도 굉장히 그 경계에 있는 나라인 건지 뭐 그런 걸 살펴보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범준 교수님 오늘 강연 중에요. 그 산불 시뮬레이션한 경우를 보여주셨는데요.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산불 시뮬레이션해서 할 때에는 그 안에는 뭐 우리 주변에 산에는 봉우리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런데 교수님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냥 나무만 있는 평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랑 우리 산불 데이터를 직접 모으신 것도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서의 결과랑 잘 일치하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통계 물리학의 개념 중에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그 모델의 구체적인 요인이 웬만큼 바뀌어도 그 전체가 보여주는 거시적인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산불 모형과 현실에서의 산불의 그 발생 패턴을 직접 비교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둘 모두 다 몇 함수꼴의 그 산불 분포 패턴을 보인다 같은 거는 모형을 어떻게 설계해도 그거는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하는 연구들을 너무 이렇게 현실에 너무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믿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안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왜 그 예전 촛불 집회할 때 그 인원 수 표집하는 거 이것들 추정하는 거에 대해 제시 있게 봤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각각 과학자들마다 추정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숫자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교수님은 주로 이런 거 추정을 하시고 하실 때 사실 어떤 변수들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변수를 넣고 혹은 그것은 이제 무시하고 하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 촛불 집회에 몇 명이 왔는지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여러 과학자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한 얘기를 책에 실었는데요. 그때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 그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데이터, 비슷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그 각 연구자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촛불 집회 참여자의 예측 숫자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때 딱 정해진 하나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숫자 하나를 주는 것보다 여러 방법을 함께 적용해서 평균과 함께 그 평균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폭까지도 함께 제공하는 그런 예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평균은 얼마인데 표준 편차가 너무 커갖고 도대체 그 명확한 얘기를 하긴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말씀하셨던 세상을 그 통계 물리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이론 모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론 모형을 단순화하는 것을 그 제 주변의 통계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단순화까지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할지 그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항상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한 모형을 만들어서 그 현실에 있는 어떤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단순한 모형이 정말로 맞는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항상 내 모형이 엉뚱한 설계로 올바른 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그 마음에 두면서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방법이 있나요, 손승 교수님?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엉뚱한 설계인데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슴에 잘 새기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실 줄 모르고 깜짝 놀라고 있었는데요. 네, 교수님, 안 그래도 멱함수 법칙 이야기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들께서 멱함수 법칙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보여주신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면 멱함수 법칙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멱함수 법칙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멱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y는 x의 a 승 같은 거예요. x의 몇 승. x의 1승, 2승 예, x의 제곱도 역함수고 멱함수고 x의 3승도 멱함수고 x의 1.5승도 멱함수고요. 그래서 x의 몇 승이라는 수학적인 형태로 적히는 걸 이 과학자들은 멱함수라고 불러요. 파워로우라고 보통 부르죠. 이 멱함수를 멱함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쉽게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칠판에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좀 분필하고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 수학에 제 생각에 고등학교 이과 수학 정도는 익숙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y는 x의 a승이라고 머릿속에 적으시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세요. 로그까지 쓸 거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로고를 양쪽에 취하시면 계속 할까요? 왼쪽은 로그 y고요. 오른쪽은 a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로그 a 곱하기 로그 x거든요. 그래서 가로축에 로그 x를 그리고 세로축에 로그 y를 그리면 기울기가 a인 직선이 돼요. 그래서 멱함수를 가로축도 로그 함수, y축도 세로축도 로그 함수로 바꿔서 그림을 그리면 항상 직선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직선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 멱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 중에 이렇게 직선꼴로 보이면 이거 멱함수예요 라고 했던 그래프들은 다 가로축도 로그 함수, 세로축도 로그 함수 그렸을 때 직선이 나오는 것을 뜻해요. 그렇군요. 네, 아마 시청자들이 이번에 멱함수 설명을 들으면서 로그를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마 꼭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네. 멱함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정규 분포, 정규 함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멱함수를 따르는 통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멱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조직화된 임계성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거 산불 같은 거 계속 막으려고 해도 큰 산불 다시 일어날 거고, 그런 산불들의 규모를 보면 그게 이제 멱함수 법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산불을 막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막아서 사실 더 큰 산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이런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국립공원에서 자연 발생하는 산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규모가 어떤 규모더라도 산불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거를 껐대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문제가 작은 산불도 막 계속 온 노력을 투입해서 끄다 보니까 숲이 너무 울창해지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커다란 규모의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즘은 작은 산불은 그렇게 심각하게 끄려고 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큰 산불을 막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규모의 산불 피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간벌 같은 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네. 산림청에서 그런 노력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연발화나 뭐 번개에 의한 화재보다 사람에 의한 화재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화랑 번개에 의한 화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걸 다 인력을 동원해서 막기도 어려울 거고요.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게 어떻게 또 다른 물리학이 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또 패널들 질문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황정화 박사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오늘 강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물리학의 많은 분과 중에서 통계물리도 있고 당연히 광학도 있고 플라즈마도 있고 양자도 있고 뭐 뇌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통계물리 매우 어려웠어요. 열통계물리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 다 통계물리학자들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정하은 교수님도 그렇고 김범준 교수님도 그렇고 손수은 교수님도 그렇고 왜 내 주위에 남은 사람은 다 통계물리학자인가 이런 고민에 잠시 지금 휩싸였는데 통계물리학자들이 사회하고 접합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호기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예측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회에 뭔가 이렇게 기여해보고자 하는 직접적인 기여를 좀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가지고 이렇게 접점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분야에 지금 많이 눈에 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통계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수식을 지금 수식 없이 이렇게 말로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수식 없이 통계 물리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숙련된 기술을 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재미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촛불도 그렇고 사실 뭐 산불이나 주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사회하고 접합점이 있는 다른 분야가 또 물리에 또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통계물리학자들이 대중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네, 네네. 감사합니다. 통계 물리학을 했었어야 되다. 아니요, 저는 우주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사회 문제를 푸는데 물리학자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입자 물리 실험하시는 박인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실험에서 데이터 처리할 때 쓰시는 방법을 이용해서 촛불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 수를 또 세는데도 함께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이런 호기심을 갖는 것은 뭐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궁금해하는 것을 풀려가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물리학자들은 통계 물리학자들은 쉬는 시간에 이러고 놀아요라는 전형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뭐냐면 친구분들이랑 카톡 하시면서 카톡 단톡방에서 누가 제일 많이 올렸나 이거를 몇 함수로 그리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쉬는 시간에 약간 그 컴퓨터 휴대폰 게임 하시면서 그걸 승률이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연구 주제로 잡으셔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남들은 게임할 때 게임 그냥 즐기려고 하는데 그 즐기는 게임조차도 연구 주제로 계속 갖고 오시잖아요. 요즘에 혹시 이렇게 흥미를 가지신 그런 일상 속의 소재가 또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제 주변의 데이터가 사실 재밌잖아요. 그리고 제 데이터도 재밌고요. 아직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몇 년째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에서 제 심박수를 측정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다 모아는 놨어요. 그거 갖고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근데 사실 이런 연구할 때 무슨 연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거 갖고 논문을 쓰겠다는 생각도 사실 없거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근데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네, 예를 들어 재밌었어요. 저는 책의 판매량. 그런데 제 책의 판매량.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 판매량이 꼭대기 있는 사람들. 꼭대기 있을 때 꼭대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뭐 마침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김범준 교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은희 선생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김범준 교수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봤더니
굉장히 이제 책이 많아지셨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신 다작 작가님이 되셨는데요. 물리학자 아니고 작가 김범준으로 또 소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더 또 준비하고 계신 책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그 한 신문에 연재하는 컬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컬럼을 보고 한 출판사에서 오래전에 연락을 해서 계약은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네요. 근데 아마 그거는 책으로 낼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 연재를 끝내시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야 책이 나오거든요. 네. 혹시 뭐 다음 책의 제목은 정하셨어요? 뭐 어떤 제목을 해보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그 책 출판할 때 사실 제목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저는 네. 저자보다 네. 출판사 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일단 제 초기 원고가 출판사로 간 다음에는 그냥 출판사에 다 맡깁니다. 그 괜히 교수님 처음 그 출판문화상 받으셨었던 세상 물정의 물리학도 저는 제목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목도 출판사에서 그랬던 거군요. 이번에 책이 나오면 몇 번째 책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렇게 공동 저자로 들어간 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단독 저자인 게 아무래도 애정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물정의 물리학, 좀 크게 말씀하면 세상 물정의 물리학, 관계 과학, 그 다음에 아이들 책이 하나 있었어요. 빅데이터와 물리학.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뉴턴에게 물었다. 그게 단독 저서로는 4권이고요. 이제 그럼 다음 나올 책이 5번째가 되겠네요. 언제 이렇게 또 부지런히 다 쓰셔가지고 다 또 유명한 책이 돼서. 그거는 그냥 네. 사실 마감의 힘입니다. 마감의 힘. 맞죠? 마감의 힘으로 쓰는 거죠, 책은. 네. 단행본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재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그 이은 선생님은 그래도 좀 저보다는 훨씬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 연재들을 모아서 책을 낸다는 게 독자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연재 모아서 아시겠지만 연재를 모으고 나면 시의성이 떨어져서 되게 옛날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그래서 가능성이 다시 있죠. 쓰셔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있는 거 고치는 게 100번 쉽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물리학의 이야기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글들을 모아서 또 다음 책을 준비 중이시고 이렇게 여러 번 또 시도해 주시는 게 우리 독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책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김범준 교수님 모시고 한국물리학회 가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APCTP라고 하는데요. APCTP에서는 매년 올해 과학책 10권을 선정하고요. 그 10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학자들을 모셔서 하는 과학자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물리학회에서는 거의 매 봄, 가을에 과학자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과학도서를 이제 또 뽑을 건데요. 올해 출판될 과학도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재미있고 관심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우리 함께할 과학도서 강연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을 위해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특별히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김범준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또 모여서 하는 또 어떤 그룹이 모였을 때 소통하면서 생기는 그런 관계의 시너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부득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다음 해에는 이렇게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면은 더 좋은 관계의 강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은혜 선생님 더 말씀하실 거 아니요,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관계라든가 어떤 소통의 그 모습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물리학자 시선으로. 네,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연구도 몇 개 있는데요. 사람들이 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언어만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너무 재밌는 그 실험들이 있어요. 둘이 만나서 대화에 집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무게 중심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본인들은 의식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 그런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만남으로써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수만 년 동안 경험한 그런 소통 방식을 100% 대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은희 선생님 즉흥 질문해 주셔서 마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마감하려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즉흥 질문해 주셔서 아니 근데 갑자기 즉흥 질문 떠올라서요. 있으시면 더 네. 빨리 하십시오. 이거 끝나면 못 물어봐요, 못 물어봅니다. 네. 네. 오늘 한국물리학회 특별 세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강연 뒷이야기 함께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해 봄에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